저는 어릴 때부터 어둠을 싫어했습니다. 유치원 때 완전히 어두운 창고에 갇힌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숨어있는 느낌에 도망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불을 켠 채로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꽤 심한 블랙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귀가 시간이 항상 23시 가까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까지는 역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있었고 가는 길에 유일하게 열려있는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역과 아파트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고 편의점을 나서고 나면 아파트까지 가는 길에는 숲과 밭이 많았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어둠을 싫어하는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될 수 있으면 신경 쓰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귀갓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웠던 곳은 아파트까지 5분 정도 남은 곳에 있는 공터였습니다. 예전에는 꽤 큰 집이 지어졌던 곳이라고 들었지만 지금은 철거되어 빈터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 그곳을 지날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밤이 되면 가로등의 빛도 닿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이 마치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 앞에 서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어지러움마저 느껴집니다. 그 공터 앞을 지날 때는 항상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여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빴던 탓에 막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역을 떠나자 주변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고 가게를 나섰을 때 그때까지 듣고 있던 음악이 툭 끊겼습니다. 급히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너무 바빠서 충전하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집까지 10분도 안 남았지만 그 공터 앞을 음악 없이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우울해졌습니다. 고요한 밤길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제 발소리와 때때로 들리는 편의점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져서 더 귀를 기울이며 멀리서라도 뭔가 들리지 않을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뭔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듯한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 탁한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걸까? 저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 어둠 속 공터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그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있는 걸까? 그곳은 마치 먹물로 칠한 듯이 어두워서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끌리듯이 도로에서 공터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떨어진다라고 지금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저는 굴러 떨어지듯 그 자리를 벗어나 쉬지 않고 달려 아파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나는 문 안쪽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그 공터 앞을 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목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둠 속에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커다란 입을 벌린 어둠을 볼 때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친구 요시오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프리터 생활을 하고 있던 요시오가 마음을 다잡고 작은 운송회사에 취직했으며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역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고 외관도 나쁘지 않았으며 내부도 입주 전에 수리한 것 같아서 꽤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집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보다 2만엔 정도 저렴했고 사례금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요시오에게는 정말 행운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사고 물건 아니냐? 준비해온 맥주를 따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말했더니 뭔가 사람이 죽은 것 같아라며 요시오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괜찮은 거야? 라고 내가 물었지만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고 전부 깨끗하게 해줬으니 전혀 문제 없어라고 요시오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시오는 학생 시절부터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요시오가 시선을 한 방향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데 가끔 누가 노크해. 요시오가 쳐다보는 곳에는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 문이 있었습니다. 1LDK 즉 거실과 주방이 있는 작은 원룸인 이 좁은 방은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주방이 있고 왼쪽에 화장실, 오른쪽에 작은 욕실이 있었습니다. 요시오는 방 크기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크가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야?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겠어.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이 방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둘 외에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의 추억 이야기와 술에 취해 그런 기분도 잊어버리고 어느새 막차가 이미 끝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담배 다 피웠네라고 요시오가 담배갑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그럼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 초코 계열로. 알았어. 요시오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된 것처럼 느껴지며 한순간에 술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갑자기 강한 배변 욕구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때 적어도 요시오가 돌아올 때까지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 화장실에 도착해 한숨 돌린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곧바로 생각을 고쳤습니다. 요시오가 돌아와서 내가 화장실에 있는 걸 알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다시 한번 쿵쿵하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요 안에 그런 장난에는 안 속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까 그 노크 이야기도 장난을 치기 위한 복선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요시오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말이야. 컵으로 된 게 좋아? 막대기로 된 게 좋아? 그의 목소리 뒤로는 편의점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익숙한 출입문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디긴 당연히 편의점이지. 나는 요시오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교에 막 들어갔고 케니치와 코시라는 두 명의 친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케니치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반 녀석이 어제 쿠치사케 온나를 만났대. 엄청 쫓아왔는데 포마드라고 말하니까 도망갔대. 지금이라면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흔했으며 특히 쿠치사케 온나는 일본 전역에서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가까이 있는 공포였기에 우리도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학교에서는 쿠치사케 온나를 봤다거나 쫓겼다는 자랑을 하는 주목받고 싶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쫓겼던 곳이 파친코 가게 뒤에 트럭가도 신호등이래. 오늘 가볼래? 트럭가도는 그 끝에 큰 공장이 있어 트럭들이 자주 속력을 내며 다녀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우리 생활권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고 교외에 있는 파친코 가게와 공장이 있을 뿐이라 저도 자주 가본 적은 없는 장소였지만 쿠치사케 온나라는 키워드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방과 후에 트럭가도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전거로 그곳에 도착한 것은 이미 해가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공장도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것인지 들었던 것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상당한 속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케니치와 코시 그리고 나는 쿠치사케 온나가 나타났다는 신호등 아래에 섰습니다. 멀리서 파친코 가게의 네온 사인이 보이는 것 외에는 어둑어둑한 가로등이 여기저기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뿐인 쓸쓸한 장소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라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진 나는 허세를 부리듯 조금 큰 목소리로 외쳐보았습니다. 뭐야, 없잖아. 쿠치사케 온나. 그치, 역시 있을 리가 없지. 3반 녀석은 분명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쿠치사케 온나는 100m를 5초 만에 뛰는 거라며. 다른 두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었는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크게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가자. 그렇게 말하며 먼저 걷기 시작한 케니치의 발밑에서 깡하는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 작은 화병 같은 도자기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을 보지 않고 걷던 케니치가 그곳에 있던 화병을 실수로 걷어차 버린 듯 했습니다. 왜 이런데 이런 게 있지? 쓰러진 화병에서 고여있던 빗물이 흘러나왔지만 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하고 코시가 작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를 보니 그는 인도 건너편을 응시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나와 케니치가 앞을 바라보니 긴 코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호는 파란불인데도 걷지 않고 희미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케니치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반응한 듯 마주 보고 있던 여자가 우리를 쳐다본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라서 분명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코트는 땅에 질질 끌린 듯 더러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려는 순간 케니치와 코시는 달리기 시작해 가까이 세워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한 발 늦었지만 그 순간 왜인지 쓰러진 화병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를 보니 그녀는 흔들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위에 앉아 저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함께 포마드, 포마드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굴러가 있던 화병을 집어들어 원래 있던 신호등 근처에 세워두고 두 친구에게로 달려가 자전거에 올라탄 후 전속력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달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있던 곳을 뒤돌아봤지만 이미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케니치는 쿠치사케 온나를 물리쳤다는 무용담을 자랑하며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는지 쿠치사케 온나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그 화병을 만졌을 때 느껴졌습니다.